3주 만에 한일 외교장관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 발효 등을 앞두고 이번에는 과연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접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강경화, 고노다로 두 나라의 외교 수장들이 3주 전에는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였는데 과연 오늘은 조금은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어제 그 일본 신문에 나왔던 회담 시간이 30분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30분이면 지난번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설마 30분보다 길다면 조금 더 분위기가 어쨌든 굳은 표정이라도 풀고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어쨌든 앞으로 향후 그 긍정적인 메시지 나름대로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좀 힘들고요. 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되지는 않고, 근데 그럼에도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뭐 짧은 시간이라도 한일 간에 협의가 된다면 저는 바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확전은 하지 말자. 특히 일본 측 정부 관계자들이 거친 말을 쏟아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중단하자. 그래서 양국 정부가 좀 시간을 갖자라는 것을 하나 합의하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이제 협의를 해야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난번에 원래 차관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차관들급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대화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 두 가지 정도만 합의를 하더라도 뭐 상당히 저는 생산적인 회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이 반도체 소재 이 부품에 대해서 세 건에 대해서 원래는 경제보복 조치를 했고 수출 규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출 2건 허가한 게 지금 포토레지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들었는데 이 허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확전을 일본과 좀 피하는 것 같다. 우리 역시도 이제 조금 컴다운하자 이런 분위기는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원래 해주던 건데 그렇습니다. 이걸 마치 이제 우리가 일본이 좀 뭔가 입장 변화가 있는 걸까라고 해석하는 건 약간 좀 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을 때 통상적인 백색 국가가 아닌 통상의 수출 절차에 따라서 길게는 90일, 뭐 짧게 하면 한 달 이상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한 30일 지나고 50일 지나고 그러니까 2건의 수출이 허가가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일단은 일본 정부가 말했던 애초에 자기들의 의미는 수출 규제도 경제 보복도 아니다. 단순히 안전 보장과 관련된 문제에서 한국의 느슨한 수출 규제에 대한 일종의 일본 나름의 제재, 국내적인 조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관한 일종의 알리바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자체에 한국이 너무 일본이 일단 그래도 허가를 했으니까 이게 앞으로 향후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른바 제비 한 마리 봄 이런 얘기와 저는 결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조금만 덧붙인다면 지금 포토레지스트인데 이거는 일본이 얘기하는 전략 물자, 민간 물자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규제한다라는 것 자체가 경제 보복을 한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빼고 B그룹으로 넣었는데 C그룹에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도 똑같이 포토레지스트가 지금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그 차이를 줄인다라는 거고 뭐 결정적으로는 지금 국제 여론이 일본한테 불리하게 돌아갔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거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 비관세 장벽을 넓힘으로써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했다. 이제 그런 어떤 비판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언제든 수도꼭지 잠글 수 있는 잠글 수 있는 것은 뭐 경제산업상에서 지난 7월달에 3가지 품목을 규제한 것도 그냥 아주 간단한 시행령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여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보도를 보면은 일본에서도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고 뭔가 대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이 들립니다. 실제로도 분위기가 그렇다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베 수상이 지금 현재의 수출 규제 국면은 분명히 반복되지만 수상관저와 경산성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부처에서 주도해갖고 아베 수상의 의향이 짙게 반영되어 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비밀이 아닌 비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 틀에서 보자면 일본 국내에서 특히 재계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대단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전체를 정리하는 작업도 어려울 텐데 현재와 같이 일본은 자유무역을 기본 질서로 하고 수출이 없으면 일본 경제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 측면에서 재계의 의회에 반해서 결국 일본의 수출 물자를 규제한다? 이건 굉장히 자해적인 조치거든요. 당연히 재계를 비롯해서 일본의 나름대로 진보적인 그리고 양심적인 언론 쪽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반발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국내적으로도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적어도 7월 초에 3가지 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백색 국가 배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내외적인 지지 기반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베 총리가 혹시 이번에 이 경제보복의 여러 가지 로드맵을 쫙 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뭔가 좀 지금 판단 미스가 온 게 아닌가 싶은 게 저희들의 판단인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지점에서 좀 아베가 약간 두 가지 예.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한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긴가민가했고 예. 또 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불매 운동 이것이 상당히 지금 일본에 영향을 미치죠. 예. 저도 이 문제 갖고 원래 오랫동안 지인인 일본 친구들이랑 좀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친구들은 일단 아베 이 수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같이 얘기가 통하죠. 핵심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본인들한테 뭔가 피해가 직접 와야 네. 이게 아베 수상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발적으로 우리 하고 있는 특히 일본을 안 가는 그런 그 관광을 지금 더 이상 안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일본 지자체에서 적지 않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다시 중앙정부로 넘어가서 아베 내각에 대한 부담으로 작동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제 여론전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뭐 아무리 수출 규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건 명백한 비관세 장벽을 쌓은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역주의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뭐 미국 여론도 그렇고 유럽 여론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이 좀 당황하는 모습은 저는 지금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는 이렇게 일본 불매운동 진행하고 정부로서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닥친 게 지소미아 연장 여부입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좀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뭐 현재까지는 24일까지는 아무 말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현재와 같은 뭐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는 지소미아가 한국 국내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만만치 않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예. 있다라고 한다면 북한 문제, 중국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몇십 년 동안의 동북아 정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키 국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소미아의 폐기를 한국 정부가 결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문제까지 파급될 정도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갖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에는 저는 적절한 소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청와대가 고심 중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다만 그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지소미아에 대한 무게감이라든지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부각시키는 저는 좋은 소재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 교수님.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네. 카드가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뭐 연장을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뼈아픈 지점일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커다랗다고는 생각되진 않고요. 예.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어도 90년대 이후에 냉전이 해체되고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서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변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 네. 따라서 그 장면에서 지소미아의 체결은 그래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 자체에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베 수상이 갖는 그러니까 외교 역량이라는 측면에서도 결국은 점수를 깎아먹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한국은 당연히 그 점을 알고 있어서 일종의 외교 카드로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거고요. 당연히 그런 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소미아에 손을 대면 사실은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뻔합니다. 모든 이 상황의 책임을 다 우리에게 전가시킬 것 같은데 이건 한미일 동맹과도 연관이 돼 있고 어쩌면 이건 일본이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도 그게 우려되는 점이죠. 예. 왜냐하면 엊그저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자신들은 지소미아 한일 정보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 예.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과연 한국한테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근데 우리가 정말 정확히 볼 필요가 있긴 것이 저도 하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은 한국과 미국과 함께 동부아시아의 이런 안보의 틀을 만들길 원하죠. 근데 아베 신조 수상이 등장을 하면서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같이 하는데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일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쏙 빠져 있는 상황. 우리는 이게 빠져 있다고 보다는 일본 예. 입장에다 보는 그 약간 대체해서 우리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 그것을 대체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안보 문제로 지소미아에서 빠지게 된다면 일본이 특히 아베 신조 수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봐라. 한국은 원래 미국이 원하는 이 지역에서 안보 구도 이거는 북한에 대한 위협 나아가서는 사실 중국 견제인데요. 거기서 한국은 갈 생각이 없다.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억지를 들고 나오고.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과 그 생각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국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것을 좀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카드를 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걸 폐기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고만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좀 모호성을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한 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정보 교류를 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뭔가 파괴까지 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거를 확률적으로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유지 쪽으로 가는데 그 유지라고 하는 결론이 갖는 지금 현재 한일 관계에서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그런 계산법이 안에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를 지금 저희가 잠깐 했었는데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와 일본 지금 이 국면에서 과연 미국은 동맹으로서의 실익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좀 돼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변수를 삭제하고 동북아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안전 구도는 대단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두도 그렇지만 일본의 우경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남북 간의 통일의 문제도 결국 미국이 개재되어 있는데 그 미국이란 변수를 빼놓고 이 전체를 한반도 같은 남쪽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지렛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군 철수라든지 우리 과거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대단히 21세기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된 물론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 국면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미국과 일정 정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북한과의 관계,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우리의 아주 가까운 동맹이고 우방이었는데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미국을 잘 읽어야 됩니다. 미국이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트럼프의 미국은 우리가 이전에 알던 미국이랑 매우 다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방향이 지금 바뀌어간다. 이게 단순히 트럼프라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한 30년 쌓인 것이 지금 터져나가는 상황이다. 그 의미는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죠. 근데 이건 미국한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다 나타나는데 영국의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일본도 자국 우선주의로 비관세 장벽을 쌓아서 한국을 지금 이렇게 보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변화의 와중에서 과연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한일 간의 갈등이 있죠. 만약에 오바마 행정부였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트럼프의 셈법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일 간의 경제 갈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을 통해서 미국이 얻는 것이 없을까? 그런 계산을 우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나친 기대도 문제지만 또 지나친 비난도 필요 없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미국이 할 수 있는 만큼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참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참 고민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항상 그냥 중재적인 얘기만 하고 굉장히 모호한 얘기만 하고 자기들 필요한 얘기만 하잖아요. 사실 예.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저는 여전히 미국이 역할을 한일 간의 갈등으로 좁혀서 말씀드리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아베 정부도 그렇고 강대강으로 충돌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서로 간의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뭔가 명분이 있어야 장에 나와서 얘기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경화 장관이 고노 의상을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가 구성되면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미국이 그런 장을 만들어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해결책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맹 차원에서 한미일이 중요하니까 한번 한국과 일본, 미국이 모여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위안부 합의의 돌파구도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아베 신조 수상이랑 같이 정상회담을 한 후에 풀려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미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걸 좀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불매운동 얘기 저희가 아까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네.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의 직접적인 그 일본 국민들에게 좀 피해가 오다 보니까 좀 아베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부 분위기도 있다. 근데 일본이 꺼내든 카드는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했지만 파괴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은 아주 우리를 아픈 지점을 골라서 아주 핀셋으로 콕 집어서 아프게 하려고 경제 보복을 하는데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네.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저희가 과연 우리는 있을까요? 이런 지점들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한참 그 성장 중인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밖에 나가서 다치더라도 예. 일종의 회복력이 조금 더 빠르다고 할 수 있고요. 일본은 어떤 면에서 이미 성인이 된 몸이라고 한다면 네. 나름대로 회복력이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양쪽의 규제로 해서 액수로 얼마가 차이 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큰 의미가 한일 간에서는 일단은 조금 배제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잘 짜여진 시스템에서 각자가 기능하는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이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돌발 변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뛰어나다고 한다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은 뭐 삼성에 대한 얘기고 일본에서는 소재 산업입니다만 예. 그 소재 산업이 일본이라는 커다란 경제 시스템 내에서 정부의 조치에 의해 가지고 정부라기보다는 정권의 조치에 의해서 경제적인 손해가 간다라는 것은 일본 국내에 적지 않은 저는 바장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은 어쨌든 일본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에서도 우리한테 불편한 기억이 있는 그 나라와 계속 확전을 하는 거라면 일본은 국내적으로 그 문제와는 상관없다고 해놓고 앞으로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결국은 스스로가 자해행위를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용납할 것인가. 그러니까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한다면 불매운동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매운동이랑 지금 또 하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여기에 그렇습니다. 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사실 뭐 경제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일본에 역시 좀 뼈아픈 부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염수에 관한 부분들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고 일본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보 부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방사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주위에 있고 도쿄가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정보를 완전히 통제를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를 한국이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만 적어도 일본 내에 돌아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진과 그다음에 방사능에 의한 피해는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세심하게 보듬으면서 일본 국민들 여론을 보면서 이 오염수 문제도 제기해 가는 것이 사실은 불편하지만 한국이 이 정도까지 배려를 해준다면 아까 사실은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참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위에서 명령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저는 오염수는 또 다른 의미에서 반전을 해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후쿠시마를 너무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해도 될까요? 사실은 그 면에서 보자면 이번 어제 오늘 오전에 만났던 한중일 외상회담에서 일본 쪽에서 얘기했던 거는 중국하고 한국의 후쿠시마산 그 인근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통제를 철폐해달라 이 요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방사능에 있는 것을 팔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두고 있는 올림픽을 겨냥해서 지금 현재 일고 있는 부분에서 당연히 검사를 철저하게 한다고 했을 때 중국과 한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저는 그걸 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이 좀 좋은 맞습니다.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확 돌아서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능력인 것 같은데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이 상황에 일본과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거론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좀 약간 외교적인 문제로 이런 부분이 또 우리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예. 이것이 길어질수록 우리한테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방법이고요. 예. 우리 하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더불어서 조금 큰 틀에서 계속 말씀드리면 예.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베 수상 그 우익 수정주의죠. 우리 박 기자님 말씀대로 그들의 생각은 안 바뀝니다. 예. 굉장히 오랜 전부터 갖고 있던 일본이 보통 국가화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나아가서는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는 게 그들의 꿈이거든요. 그것은 바뀌지 않죠. 다수는 아니죠. 다수는 아니죠. 예. 그 우익 수정주의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오히려 다수는 여전히 평화를 원하는. 또 일본은 상당히 우리와 같이 민주화된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다른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게 호흡을 가져가야 되고 그들과 같이 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우리한테도 당연히 피해가 오겠지만 일본 그 내국인들 일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아주 명확한 수치,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그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저는 우리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예. 큰 두 가지 방향을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에 대항을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예. 이 자유무역주의 덕분으로 일본이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찍고 와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원칙과 규범입니다. 동의가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닥다리를 걷어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예. 맞는 얘기거든요. 예. 동북아시아의 주도적인 경제 역할을 한 것이 일본인데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국가가 일본과 협력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세계 가치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꺾어버리면 우리 국가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것도 너무나도 국제사회에 통하는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갖고 일본 국내에도 이것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세계 여론과도 설득을 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아베 내각을 압박을 하는 것이 예.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살짝 바꿔서요. 어제 비건 대표가 방한을 했습니다. 시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서려는 이게 좀 주 목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조금 전에 리포트 연합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준비가 돼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아직 북한이 연락이 안 왔다라는 아, 얘기죠. 예. 20일 날 왔고 내일 가지 않습니까? 뭐 지금 시간이 한 24시간여 남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다면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에 북한이 지난 그 판문점 회동 이후에 가장 명확하게 미국을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고 우리는 미국을 용납할 수 없다. 네. 가장 강력한 톤이거든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연합훈련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실무회담을 지금 하겠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밝혔는데 여전히 이런 문제 때문에 너희랑 지금 실무 협상을 할 준비가 아니다라고 통보를 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게 제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오늘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네. 사실 중거리 미사일을 과연 어디에 배치하느냐를 놓고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했다. 지금 분담금 얘기 나온다. 이게 지금 일본과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 미국이 여러 가지 압박 카드로 좀 이걸 활용할 게 아닐까 우려가 듭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해주는 대신 뭔가 청구서를 들이미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 부분 전혀 무관하지는 않겠죠. 적어도 한반도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본을 포함해서 동북아에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전략을 펼쳐나갈 것인가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특히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확실시되는데 네. 예. 한국에 배치하는 상황은 사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협이 될, 뭐라 그럴까요? 끔찍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불 능력 아니면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보다는 청구서가 훨씬 더 많이 날아올 가능성이. 예. 그래서 과연 미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가
점점 더 숙제만 많아지는 형국이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그 측면에서 보자면 한일 갈등에까지 직접적으로 미국이 그 정도의 저는 사악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른바 바게닝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미국의 일방주의라고 하더라도 우선 그것이 관철되는 모양새까지 무리수를 둘 거는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자체는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이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죠. 네,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이 참 곤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말 힘든 상황이죠. 더군다나 북한이 이렇게 거칠게 한국이랑 얘기를 안 하겠다. 그 의미는 사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 북한이 한국을 빼고 미국이랑 직접 얘기를 한다면 한국이 북한이랑 얘기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미가 공조가 잘 돼야 우리가 원하는 그 입장들이 미국을 통해서 다시 북한한테 넘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우선적으로 한미가 공조를 해서 좀 북한한테 경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전에는 지금 뭐 작년이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은 북한이 미국이랑 직접 대화를 하려고 했죠. 근데 늘 미국은 전제 조건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야 우리도 대화를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입장에서 우리가 한미가 공조를 해서 북한한테 남북 관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거칠게 표현해서는 안 되고 남북 관계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북미 관계의 대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일면 그 미국에 대해서 그만큼 더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청부소는 계속 날라오죠. 특히 INF 우리 방금 말씀 나눈 그 중거리 핵 전력의 그 미사일 배치는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뭐 중국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정말 한국의 배치를 뭐 이건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짧게 만약에 배치를 한다면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중국이 한국이랑 단교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일본과 호주도 지금 다 반대하고 있고 네. 이전에 명시적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했고 70년대 유럽에 배치를 할 때도 5년 걸렸습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 5개 국가가 다 반대를 했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지금은 재래식 무기라고 얘기하지만 중거리 핵 전력입니다. 중거리 언제든 미사일 핵을 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요. 다만 이제 방위비 분담이 걸리죠. 네. 그거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도 아주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는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른바 50억 불. 예. 네. 뭐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 예. 근데 물론 우리가 그만큼을 다 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지금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중국에 일단 가서 지금 한중일 외교 수장들이 만나고 있는데 네. 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뭐 중국도 그냥 남일 보듯이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지금 복잡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오전 지금 있었던 한중일 외상회담에서는 그 세 가지 문제가 세 나라의 이제 현안이라고 한다면 북한 문제가 있고 경제 협력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은 원하지 않지만 역사 문제가 또 있겠죠. 예. 근데 북한하고 경제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역사 문제에 과연 그러면 특히 지금 이제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촉진자 역할, 미국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문제에서 지금 사실 중일 관계도 그렇게 기반이 탄탄한 게 아닙니다. 네.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내실이 없는 관계거든요. 언제든지. 그렇죠. 예. 계속 지금 생각그 부분에는 중국의 배들이 출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중일 우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명분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적극이 아니더라도 한 걸음 더 나선 부분 저는 보여주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한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속내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중국의 정체성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옛날에 영광을 되찾겠다. 시진핑 주석이 저희가 리더가 되면서 아예 중국의 꿈을 얘기했고 여전히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일 관계가 약화되는 것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이 실질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핵심 고리가 한미일인데 그중에 한일 고리가 약해지면 이른바 약한 고리인 한국을 치고 들어올 공간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얼마 전에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러시아는 우리 영해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읽을 만한 것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왕이 부장이 어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무역주의를 지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이.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예. 그 속내는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반영하고 있죠. 미국 들으라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근데 중국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 강대국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이 지역에 있는 한일 간의 그런 갈등을 좀 해결하면 또 강대국으로서 나름대로 위상은 있죠. 근데 과연 그게 이 동북아 국가에 쌓여 있는 그 복잡한 역사적인 것들, 영토, 경제 그런 모든 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됩니다. 네, 정말 각 나라의 셈법이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정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